자, 기둥 기류에 의한 영향, 한쪽짜리 슬라이드였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깊은 의미,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구나. 모멘트 확대 계수 사용해서 내가 계산 문제 풀고 설계하는 건 편리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아울러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편심만큼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고 처짐이 생긴 이 차적으로 이후에 세컨더리 이런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되니까 실질적으로 총 모멘트는 이런 모멘트의 값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멘트가 실질적으로 처짐이 생기지 않고는 얻어낼 수 없잖아, 이 값을.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하는 많은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구해.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멘트의 몇 배 이렇게 해서 가정하자. 이렇게 해서 모멘트 확대 계수의 개념이 들어와서 이 전체 모멘트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 기둥 길이에 의한 영향을 우리 같이 하이라이트를 해보면 2차 모멘트는 중심축에서 발생된 처짐량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장주 설계 시엔 그래서 대부분 1차 모멘트를 확대해서 설계 모멘트로 결정을 하고 이때 확대시키는 개수를 모멘트 확대 개수라고 하고 모멘트 확대 개수에 대한 그 식, 값 그런 것들이 코드에 나와 있는데 강의 자료에 이렇게 넣었던 거 그냥 내가 다 뺐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괜히 식만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모멘트 확대 계수가 어떤 개념이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둥 길이에 대한 영향을 보게 되면 이게 똑같은 기둥이에요. 지금 단면적 똑같고 이 똑같은 단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 크기도 똑같아요. 근데 길이만 달라지고 있을 뿐이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려준 PM 상간도잖아. 여러분 그려준 PM 상간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점의 PM 상간도의 이 포락선 그 엔빌롭에 보게 되면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습니다. 이 A점은 완전 단주예요. 단주는 보통 우리가 세 장비로 구분하면 한 1에서 한 50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단주에서 장주 사이. 예전에는 이걸 중간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중간주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래도 인터미디엇 컬럼이에요. 약 50에서 한 100 사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둥은 요 A에서 B쯤에 떨어져요. 단주에서 중간주 사이.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기둥은 대부분 요 A에서 요 B 사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중간주가 제일 많죠. 그래서 보게 되면 단주까지는 거의 비례적으로 이렇게 변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중간주가 되면서 델타 이펙트, 즉 중간에 처짐이 슬슬 생겨나면서 이렇게 거동이 조금씩 이렇게 기울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포락선에 도달했을 때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기둥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이 포락선의 이 PM 상간도, 이 단면을 갖는 PM 상간도를 여러분들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점은 우리 안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좌굴이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던 2차적인 처짐이 갑자기 커지면서 추가적인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똑같은 단면에 사이즈고 똑같은 하중을 받았을 뿐인데 이 포락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기에서 스테빌리티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정성의 파괴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면이고 똑같은 하중인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가 아니라 기둥 길이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안정성의 파괴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를 당연히 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그림을 이 슬라이드에 같이 넣게 되면 되게 좋았을 텐데 실제 대부분의 기둥은 A에서 B까지 이르는 형태의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의 길이에 따른 구조고동은 첫째, 단주에서는 매우 작은 추가적 모멘트를 야기해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PM 포락선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앞에 있는 여러분 책엔 앞에 있나 옆에 있나? 같이 그림 한번 보면서 봐봐. 그다음에 단주와 장주의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갖는 기둥 처짐은 P델타 이펙트에 의해서 P델타 이펙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2차 효과, 세컨더리 이펙트, 드리프트 이펙트 건축 설계, 기둥 설계할 땐 다양한 용어를 써요. 그죠? 그래서 기둥의 처짐은 P델타 효과로 인해서 모멘트 증가를 유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효과는 P가 증가함에 따라 더 커지고 당연히
결국 하중이 PM 포락선에 도달할 때 파괴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의 경우에는 P 델타 이펙트는 PM 포락선에 이르기 전에 스테빌리티 문제를 야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기둥의 세 장비 이외에도 P 델타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는 P와 M의 크기라든지 지속 하중의 크기, 그 다음에 델타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시간 의존적 변형, 크리프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세 장비가 뭐였지? 그렇게 기억을 한번 올려보면 요 람다분의 KL이죠. 그죠? 요 람다는 루트 A분의 I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한 단면적에 영향을 주고, 단면 이차 모멘트에 영향을 주고, 길이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 생각해도 기가 막히죠? 세 장비 하나에 여러분들이 기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얘기할 때 세 장비, 슬렌더리스 레이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잘 이해가 됐으면요. 이제 압축 부재를 설계할 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기둥 단면을 설계를 하면 이 안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기둥 단면의 1%의 주철근을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최대 8%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졸업하면 글쎄 졸업하고 여러분들이랑 나하고 또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그런데 졸업해서 취업을 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끔 연락을 하고 나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50% 이상이 이 문제로 나를 찾았었어요. 왜? 그랬더니 반가워, 오랜만이야, 어서 와. 그 교수님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커다란 이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RCD 파일이라든지 기둥을 치는데 하중이 작용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바로 이 요건 때문에 기둥 단면에 1% 주철근을 넣어야 된다는 저 조건 때문에 철근을 할 수 없이 너무 많이 넣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꼭 1%의 철근을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여러분들이 선배가 정말 많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위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철근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압축 부재의 철근량은 1% 기둥 단면 전체 그로스한 단면의 1%에서 8% 미만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기둥 사이즈가 엄청 큰데 저거 교수님 1%면 말이 1%지 철근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거 안 넣고 어떻게 이렇게 얍시 뭐 없나요? 이렇게 얍시는 없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룰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게 저렇게 룰로 정해져서 코드화된 거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그래서 코드에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코드에는 재미있는 단서들을 자세히 보면 꼭 하나씩 달게 돼.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요건들은 전문가라든지 구조기술사라든지 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또는 해당되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을 때에는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꼭 따라가게 돼.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도대체 1%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도대체 8%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1%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고 뭐 때문에 이게 규정에 책정이 됐고 8%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왔는지를 알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1%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라는 이런 타당한 요건을 내가 만들어 줄 수는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1%, 8%. 이 내가 지금 얘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선배들은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드를 다 찾아갖고 오더라고. 왜? 1%안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1%라고 하는 제약 조건은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으며 어느 놈이 만들고 어느 나라에서 쓰고 있는지 그걸 다 찾아와. 그러면 지금 같은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넣어도 되는 거지 않냐고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오더라고요. 그죠?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그래서 1%, 8%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항상 요게 여러분들이 뒷다리를 많이 잡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치? 그래서
주철근도 마찬가지로 기둥철근도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둥도 잇는다 그랬잖아. 근데 겹이음이 되는 경우는 겹이음이 된 그때의 철근비도 약 4% 정도로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축 부재 이제 축방향의 기둥에 넣을 수 있는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직사각형이나 원형 띠철근 내부에는 4개, 삼각형 띠철근 이런 경우는 아주 인테리어를 이쁘게 장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삼각형 띠철근을 넣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 3개,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6개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돼 있고요. 이 나선철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지껏 사용해보지 않았던 700메가파스칼까지를 사용하는 것을 최근에 코드에서 허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대신 겹침이음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어 있고요. 요 나선철근비에 대한 요 공식은 여러분 필요하면 갖다 쓰는데, 요 공식은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이 기둥을 이렇게 기둥에 하중에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나선철근 바깥에 있는 피복에 있는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잖아. 그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의 양만큼을 저항할 수 있는 이 나선철근의 양을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